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캣 인사이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06년도 상반기 동안의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으로 반전이 되는 트리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6개월 동안의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도 6개월 동안 2006년 하반기 동안의 부동산 관련 뉴스들을 살펴보면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꺾어놨는지에 대해서 같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2006년도 하반기 7월 2일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가격 하락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가 형태이면서도 투자로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강남 일대의 재건축 시장 위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급매물은 계속 시장에 적체가 되어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재건축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심리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서 특히나 대출까지 나오기 어려운 시장이 조성이 된 상태에서는 이런 고가 투자 상품의 가격과 거래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실거래 지표에서도 보이다시피 거래가 거의 없어진 그런 상태에서 이미 호가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 하락의 그 파동이 이런 뉴스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택 경기에 대한 불안 섞인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부터 글로벌 주택 경기 중에서도 미국 주택 시장의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가 되고 또 일부 하락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미뤄보건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기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인 금융시장에서도 이 주택가격 하락의 여파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기사들이 200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부산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이 집값이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같은 광역시인 대구, 인천, 울산과도 비교해 봤을 때도 하락세가 가장 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하락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지방시장은 분양도 잘 안 되고 또 거래 역시 둔한 상태에서 수요자 역시 이 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간 그런 시장이 2006년부터 조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집값이 4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가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 버블7으로 지정됐었던 고가 지역들 중에서 재건축 위주의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목동과 같은 지역들이 6월 둘째 주 한 주만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집값이 4주째 하락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재건축이 이런 식으로 가격이 조정되어 간다면 인근에 있는 일반 아파트값 역시 상승을 크게 이어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전체 아파트값 조정을 이 재건축 하락이 주도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이 단기간에 급락세로 변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당과 같은 재건축이 아닌 시장 역시 상당히 급하게 조정되는 모습을 좀 일부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분양성마저 흔들리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 건설업체들은 신규 사업 수주를 해서 그 사업이 본격적인 수익을 낼 때까지는 상당히 긴 기간을 보이는데 이미 이런 분양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건설 경기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노무현 정권이었죠. 노무현 정권에서 특히나 이 분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단지별로 집값을 담합하는 행동에 대해서 심한 경우는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규제가 들어갔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집값 담합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보실 뉴스에서도 이 담합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사실 이런 부분하고 매체만 달라졌을 뿐이지 이제 모바일이라던가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네이버 밴드 아니면 카페 오픈 카톡방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집값 담합은 공공연하게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제 대출에 대한 기사가 쭉 나오는데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단 사태가 2021년 현재에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일단 1차적으로 이 총량에 대한 증가율을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나가는 총량을 확 줄였다가 지금 농협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는 11월까지 대출 중단을 선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규제가 어느 정도는 풀리더라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또 유추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총량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다는 것은 추후에 대출 실행이 다시 되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도 질적인 규제가 굉장히 질적으로는 이 대출자에 대한 상환 능력 평가와 같은 부분들을 심하게 들어간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증가세가 다시 급격히 늘어나기는 어려운 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재건축 역시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관수제도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거기다가 초기 사업을 어렵게 하는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강화 같은 부분들까지 재건축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가서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 섞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재건축을 하더라도 내줄 거 다 내주고 세금으로 절반 이상 뺏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면 뭐하러 하느냐, 미치는 장사를 할 수는 없지는 않느냐. 그렇다 보니까 초기와 중간 단계에 있었던 재건축 단지들은 사실은 사업 추진을 물 건너갔다라고 보기보다는 조합원들께서 우리는 이제 돈 될 때 하자, 지금 하면 돈 안 되게 모두 다 뺏어가니까 돈 될 때 나중에 추진하자라는 마인드로 약간씩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되는 분담금이 억 단위로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추진을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단지들은 하나씩 추진을 좀 미루는 형태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재건축이 심하게 9주까지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버블세븐으로 묶여있는 지역들은 거래가 기존 대비해서 3분의 1까지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담금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개포일단지가 13평짜리 아파트를 32평으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분담금 액수가 초과이익 관수제도죠. 부담금 액수가 8,863만 원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강남 재건축들에 대한 부담금 기사가 또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수요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국토부라던가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이 전망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세월이 흐르면 어느 정도는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는 없겠죠. 최근에 있는 뉴스와 굉장히 흡사한 뉴스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 대출 규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10년이 넘는 과거에서도 집값을 규제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어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출 규제 기준을 6억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 6억을 초과하는 선의 가격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9억 초과 분양가에 대한 중도금 집단 대출 규제라던가 아니면 15억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중단이라던가 이런 부분하고 우리가 맞물려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DSR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 7월 달부터 6억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할 경우는 DSR을 40% 미만에서 형성이 되게끔 이 질적인 규제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서도 집값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를 매매를 통해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이사하려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형태의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극단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나오는 그런 이슈겠죠. 자, 다음 뉴스로는 이 주택담보대출이 추가적으로 또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시장 수요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뉴스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미국의 주택시장발 경기 후퇴가 이 전 세계를 흔들 만한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경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기지이자 상승 그리고 거래 감소들이 버블 붕괴를 나타내는 이런 징후로서 속속 포착이 되면서 주택시장발 경기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주택경기 하향은 건설 투자를 위축시키고 주택 소유자들의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경제 성장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시피 어느 정도 이 집값 하락을 버텼었던 금융시장 및 부동산 시장이
세월을 두고서도 이 하락세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금융위기로서 발전을 했었죠. 그 징후가 이미 2006년부터 스물스물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을 여러 차례를 했었죠.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2005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또 여섯 차례, 일곱 차례 이런 식으로 단기간 동안에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시장 내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들의 금리 인상의 신호로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여신 그리고 뭐 일부 수신까지도 이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모습을 보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월 달이 됐는데도 집값 하락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버블 7 지역 아파트 값이 많이 빠지고 3개월 동안 평균 한 12%, 지금 기준에서 12%면 뭐 10억짜리로 거래됐었던 아파트가 한 8억 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정도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들 역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침체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시작으로 해서 특히나 재건축 및 버블7 아파트들 가격이 굉장히 몇 주 동안 여태껏 수년 동안 상승만 해오던 장이 몇 주 동안 눈에 보일 정도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 섞인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뉴스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계부채 중에서도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해서 걱정하는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형태의 상환 방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기가 되는 그 기간까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기간 동안 원금까지 같이 갚아나가는 방식의 리스크가 더 낮겠죠.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은 대출 총량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기 일시 상환이 아니라 원리금 분할 상환을 선택을 해야지만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2년 전부터는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거치 기간을 보통 한 3년 정도를 두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후부터 원금을 동시에 상환을 해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처럼 집값이 수주 동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 보면 이런 원리금 분할 상환에 대한 방식이 상당히 체감상에 느껴지는 리스크가 많이 커진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돈을 빌려간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 거치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총량이 좀 적더라도 원리금 분할 상환이 아닌 만기 원금 일시 상환 형태로 갈아타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가계비 돌려막기 대란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를 보시면 강남에 매물이 적체되고 있다는 기사가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회전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심리 싸움에서 매도인들이 조금씩 지고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때가 7월이거든요. 7월, 8월, 9월 거래가 이제 가을 이사철과 더불어서 일정 부분 동안 상승은 또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이전에 있었던 거래를 충분히 회복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거래가 안 되고 매물이 쌓이고 있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주택시장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내 집 마련 꿈이 악몽으로 바뀌었다.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정금리로 집을 샀었던 헤로드 씨가 변동금리 모기지로 대출 방식을 바꿨다. 그런데 이때의 이자가 한 달에 한 $900 정도에 불과했지만 이 이자가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지급 방식도 변하다 보니까 한 달에 거의 $1,454를 거의 1.5배 이상 오른 이런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흔히들 하우스 푸어라고 말하는 그런 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 전세에 대해서 전세가 물량이 없어지고 또 그렇다 보니까 전세가가 폭등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매수 심리가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면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내 집 마련이 아니더라도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기 마련이죠. 그렇다 보면 반대로 이 전세에 대한 수요는 급등하기 마련이고, 거기에다가 이런 계절적인 이슈까지 같이 더해지다 보니까 전세가가 급등하고, 또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중과된 양도세 및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전세를 더 올려받으면서 해결을 하고 있는, 그래서 세입자에게 이 세부담액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집값 하락이 벌써 바닥을 치고 상승으로 진입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집값이 가시화될 정도로는 조정이 좀 됐고,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지금 집값도 싸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때를 바닥으로 여기고 매수를 다시 시작하려는 수요자들이 일부 늘어나는 모습이 이 매물 소진되는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를 또 보시자면, 집값 하락 기대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 대한 실제 수요자분들이 집값 하락을 기대하면서 전세 수요로 몰리다 보니까 이 전세 매물이 없어지고 전세가가 크게 오르는 모양이 9월 이사철부터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뉴스도 나오죠. 전세값이 급등을 한다는 소식은 사실 이 차입을 끌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을 통해서 차입금 마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세라고 하는 일종의 사채죠. 다른 전세 수요자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일종의 흔히 최근에 얘기하는 갭 투자 같은 이런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출의 총량이 늘어난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량으로 봤을 때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대출받아서 내 집 마련하는 것보다 전세를 끼고서 갭 투자를 해놓는 형태가 도리어 더 총량이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전세값이 급등하는 지역들이 아파트값이 같이 급등하는 이런 모양새가 또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초부터 나왔던 기사가 이제 계속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발언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권역이 이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그리고 작년부터 지금에 이르는 기간 동안 나오는 뉴스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역시도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중에서 고가로 분류되는 10억, 15억 초과되는 집값의 상승폭보다는 오히려 6억 미만짜리 아주 저렴했었던 그런 경기도 외곽 지역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2006년도 9월 22일에 나온 기사 역시도 집값이 서울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 외곽 지역인 파주, 구리, 고양과 같은 비교적 저렴했었던 지역들이 이 키맞추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성남시, 중동신도시, 부천 이런 지역들이 이제 매수세가 많이들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풍선 효과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는 하죠. 자, 다음 뉴스를 보시면 이제 많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는 하락폭을 키워나갔었던 강남 재건축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국토부 같은 기관들에서 립서비스의 형태로 많은 액수를 제시를 하면서 수요자들을 겁을 주기는 했지만, 이런 겁주는 부분들이 시장의 거대한 파도 같은 이런 심리를 한 번에 꺾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격이 조정된 상태에서 다시 바닥을 다지고 상승으로 턴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는 대로 9월달, 10월달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다시 붙었죠. 서울 거래량이. 그래서 단기 파동상 1차 하락을 끝내고 다시 반등 상승을 하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이런 우려 섞인 모습.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가계부채가 약 한 1,8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많아봤자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수준이지만 그때 당시 펀더멘털을 비교를 했을 때는 이거 역시 사상 최고치였다는 것이겠죠. 자, 부산은 아까 앞서 살펴드렸던 것처럼 집값 하락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똑같이 서울처럼 투기 지역으로 지정해 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의거를 해서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에 있는 많은 지역들에 대해서 투기 지역을 해제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세종시 그리고 대구 이런 지역들에서 집값 하락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세월이 좀 흐르면서 이 하락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우선적으로 투기 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예는 대세 하락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묻지도 않고 팔자. 이제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 대한 주택 투자 열풍이 많이 들어왔었던 시기인데 이 버블 붕괴라는 인식이 상당히 많이 이 시장에 깃들다 보니까 이제 묻지마 사자를 했었던 분들이 도리어 묻지마 팔자로 바뀌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 매수세가 9월 말부터 다시 확연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집값이 또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강남 재건축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들까지 상승폭이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변을 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중대형 위주의 시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비교적 저렴하게 평가돼 있었던 중소형 집값들이 이제 20평대 같은 경우 굉장히 급격하게 급등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거친 연착륙이라는 단어가 참 우스운데 보통 이제 거친 연착륙을 가지고 우리가 경착륙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하드랜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경착륙에 대한 전망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수요 증가 요인들에 대해서 하나씩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이제 가격 하락에 대한 마무리가 됐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졌기도 하고 또 전세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전세가 급등을 견디다 못한 수요자들이 차라리 이럴 거면 지금 고점이라도 상관없다. 어차피 장기간 동안 그냥 버티면 가격은 또 올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사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매수를 뛰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원, 또 서대문 이런 전세값이 높게 올라갔었던 지역들은 1억 정도 보태면 매매로 내가 집을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사자라고 매수를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투자 위주의 매수가 상당히 성행을 했었던 거에 비해서 2021년 최근의 모습이 이런 모습하고 상당히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때 맞춰서 이 전문가분들은 언제나 때 맞춰서 나타나죠. 집값이 바닥이다. 연내에 내 집 마련 적기다. 얼른 와서 매수를 해라. 이런 식의 기사가 또 나오고 있고요. 또 분양시장, 청약시장이 청약 열기가 굉장히 후끈해졌다라는 기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실거래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2006년도 8월달, 9월달 들어오면서 다시 거래량이 폭등을 하고요. 또 그것과 발맞춰서 집값 역시 하락해서 다시 상승으로 반전되는 이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강남권도 역시 주택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9월 들어서 거래 건수가 3배 이상 늘었다. 이제 가장 적게 거래가 됐었던 6월달, 7월달, 8월달과 대비해서 약 한 3배 정도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 상승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가장 많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들은 수도권 외곽 지역이라고 하죠. 최근 2021년에도 이제 작년까지는 서울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출퇴근이 용이한 구도심 위주의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인, 수원, 성남, 남양주 아니면 고양시 이런 지역들의 구도심 과거 여태까지 많이 안 올랐었던 그런 지역들 위주로 가격이 폭등을 했었는데 올해 2021년도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범위를 더 넓혀 나갔죠. 그래서 최근에는 저 밑에 남부에 있는 평택이라던가 안성 아니면 위로는 동두천이라던가 파주 이런 지역들의 상승폭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순환을 하면서 점점 상승에 대한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집값 상승폭이 키워나가는 모습은 어쩔 수 없이 또다시 공급 대책에 대한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정부를 몰아가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 공급 확대로 유턴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집값이 드디어 이 하락을 하다 못해서 37년 만에 최대폭 하락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비 2.5% 정도, 그 거대한 땅덩이에 있는 주택 가격이 2.5% 내렸다는 것은 많이 빠진 동네는 거의 뭐 30% 가까이도 조정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의 신도시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 대책이 확정이 되면서 최근의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 신도시를 지정을 했더니 오히려 신도시 인근 지역 집값이 또 올라요. 지금 이제 화성 일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약간 이제 무지성적인 그런 매수세 접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도시 역효과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보시면 이제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수도권에 2개 신도시를 추가 조성 발표를 했더니 인근 지역의 미분양 단지가 일거에 회소가 되고 또 전반적인 주택, 그쪽 일대 주택 시장이 투기장으로 변모할 정도로 가격이 급등을 했다. 참 이 정책과는 거꾸로 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기 잃은 정책이다, 정부가 우왕좌왕한 탓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심리가 워낙에 달아오르는 그런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를 갖다 들이밀어도 다 좋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 정책에 대한 효과도 상당히 반감될 수밖에는 없고요. 또 신도시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 주택시장 불안정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주택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언제쯤 터질까? 이제는 아직까지는 가격 하락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쭉 지켜보다 보면 이 주택 가격 하락이 점점 여러 시장 영역으로 번져나갈 수밖에는 없거든요. 이를테면 관련된 기업들, 예를 들어 건설업 아니면 금융업, 이런 업체들의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고요. 또 주가가 하락을 하고요. 또 금융 여건이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금융 위기에 대한 전조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되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권 집값 최악의 급등이다. 상승률이 한 4년여 만에 최고다. 이제 서울보다는 수도권 위주로 해서 이 상승폭이 굉장히 가팔라졌고, 강남권과 뉴타운 등의 개발 호재를 낀 강북권 집값이 모두 올랐다. 강남, 강북이 다 올랐다는 얘기죠. 또 신도시 발표가 된 여러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집값이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월 들어오면서 11월을 한번 살펴보면 거래량이 아직까지도 많이 붙어있는 그런 상태고, 집값이 다시 단기 상승 파동을 쭉 이어나가면서 올라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다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급증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부동산발 가계 부실 위험에 대한 경고를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또 금리 인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로 집값이 급락을 할 경우에는 2002년 카드 대란과 같은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 주택 가격의 하락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집값 떨어진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립 서비스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타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빚내서 집 산다. 작년에는 이걸 가지고 영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 젊은 세대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때 역시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다음 뉴스를 보자면 이제 집의 노예가 됐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원체 자기 소득을 한참 상회하는 레버지를 통해서 집을 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을 산 이후에 계속 가격이 올라주면서 상환 능력이 생긴다면 노예는 되지 않겠지만, 이자 갚고 원금 갚느라고 급급해가지고 아무런 소비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집의 노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 대출 총량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량 규제까지 결국에는 이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이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 최근 모습과도 상당히 흡사하죠. 최근에는 2021년 4.2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서 금융권들에게 1년의 총량 대출 증가율 한계를 5% 내외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에서 자체적으로 연간 5%라는 증가율을 맞춰서 대출 실행을 해라. 이런 규제가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 대출 총량에 대한 규제가 2006년에도 역시 똑같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기 상승 파동이 또 꺾였다는 기사죠. 2006년 11월 달인데 10월 달까지 이어졌었던 상승 파동이 11월 되면서부터는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 또 꺾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책과 또 대출에 대한 중단들, 또 글로벌 시장에서 들려오는 버블 붕괴에 대한 조짐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 고점 수준, 여기 있는 저항선을 뚫지를 못하고 다시 밑으로 가버리는 이런 모습이 또 11월 달부터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조금씩 올리고 있고, 최근의 모습도 보자면 최근에도 여러 가상금리를 깎고 대출 금리를 신용대출 위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인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금방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동결을 한 차례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금통이 이때 한번 동결을 했는데 또 12월 달을 보니까 또 올렸어요. 그래서 한 차례 동결을 한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자 발길이 또 끊겼다고 하죠. 그래서 정말로 단기 몇 주 동안에 오락가락하는 게 바로 이 시장 심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 매물이 나오고 있고 또 거래는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어쩌겠습니까? 가격은 또 일부 하락을 하고 이런 단기 파동장이 이 시기에 펼쳐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대출을 막다 보니까 왜 실수요자들을 차단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서민을 위해서 집값을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 차단을 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집을 사야 되는 서민에게는 오히려 욕을 먹는,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집행과 또 수요자의 반응이 상반되는 그런 모습이 시장에서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택담보대출 대폭 제한했다. 이금융 담보 비율을 50%까지 낮췄다. 2차 대출까지 포함을 했을 때도 50%로 줄였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LTV를 2차 대출은 60에서 70%까지 나와서 이 많은 대출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했었는데 이것을 50% 수준까지 낮추다 보니까 실제로 내 실수요자들의 본인의 현금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거래가 중단되다 못해 아예 멈춰섰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냐면 11월 달이거든요. 11월 달은 그래도 거래 신고되는 건수는 아직은 많았었던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그런 시기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가격 상승 역시 오르던 가격세가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대책이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공급 대책, 또 규제책, 이런 부분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발표가 되는데 11월에 발표된 대책의 핵심은 공급 대책이었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싸게 집을 짓겠다. 최근에도 여러 공급 대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죠. 서울 내부에서는 뭐 공공재개발, 아니면 3080 플러스 이런 식의 개발 대책이 발표가 되고 있고, 또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는 3기 신도시, 아니면 매번 발표되는 소규모 택지 개발 지구들, 이런 공급에 대한 대책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으면서 이 시장의 심리를 어느 정도는 조정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담보대출 제한이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됐다. 그래서 고가주택 위주로 해서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기사가 또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불안하지만 소강 사태에는 빠져들었다는 기사입니다. 일단 규제책이 발표가 되면 어떤 규제책이어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이후의 향방은 물론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겠지만 1차적으로 대책 발표된 뒤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은 시장 참여자분들이 상당히 눈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 먼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또 거래가 빠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급하신 분들 위주로 일부 가격 하락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하다못해서 담보대출이 중단까지 가버렸다.
정말로 최근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11월 주택담보 순증액을 10월 대비해서 6천억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총량에 대한 규제죠. 그래서 금융업체들도 이미 이런 대출 실행을 많이 한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대출을 중단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서울에 이어서 수도권 역시 집값 폭등세가 한풀 꺾였다. 매수 심리가 많이 위축됐다. 대책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순간 대출을 끊어버리니까 기존의 대출 실행을 예상하고 했었던 거래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최근에도 문제되는 것이 중도금 집단 대출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이 중도금 집단 대출이 끊겨버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상상도 못했었던 타격을 입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실수요자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가중돼 있는 상황이다. 이때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출 수요자들이 이미 아파트 계약 체결했는데 중도금이나 잔금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주 만에 진정세 이런 기사가 또 나오고 있고요. 또 양도세 완화에 대한 얘기가 우리나라 최근에는 작년에 한번 나왔었죠. 일시적으로 양도세 완화를 해라. 그래야지 집을 팔지. 다주택자들이 내가 번 금액의 50% 이상을 세금 내면서 팔라는 거는 사실은 팔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요자들이 다주택자 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양도세를 완화를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정책적인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정책 당국은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 양도세 완화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양도세의 중과세 역시 여태까지 이 양도세를 부담하고 파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완화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융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금융위기에 대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었는데 환율이 하락하고 중소수출기업이 도산하고 또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큰 것이 금리 상승을 하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가계부채 내관이 터지면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가 똑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06년 말부터 하나씩 나오고 있었다. 보시면 되고, 다시 이제 단기 하락 파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래가 거의 이제 실종 단계로 가고 있죠. 그래서 매물을 1억 이상 싸게 내놔도 안 사는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올라서 이제는 연중 최고치까지 가버렸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수요자분들이 아무리 대출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소득 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수준의 금리를 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금리 상승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가시화되는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반값 아파트 카드까지 냈죠. 지금 역시도 누구나 집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을 반값으로 해줄 테니까 참아라 라면서 매수인에게 심리적인 효과를 1차적으로 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미심쩍게 보는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서민을 괴롭게 한다. 이런 기사는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금융기관별 한도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그래서 유동성 긴축의 시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시기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가 단순히 집값 잡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이 뇌관 중에 하나를 조금 예방하고자 계속 규제 형태로 금융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주택시장 불안한 얘기는 지금 1년 내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주택대출, 최근에 있는 규제와 똑같죠. 한 세대가 한 대출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추가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돌아왔을 경우에는 한 건의 대출만을 남기고 모든 대출을 갚아야지만 한 건이라도 유지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갈 때까지 간 담보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최근에도 서울 및 수도권의 거의 모든 정비 예정지, 정비구역 예정지들 포함을 한 모든 지역에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때 역시도 상당히 많은 범위에 걸쳐서 지정이 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한 경우는 주상복합에까지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거의 7%대까지 진입을 했다는 기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06년도 하반기에 있었던 뉴스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 하반기에 대한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키워드는 집값 하락, 그리고 대출 중단 사태, 그리고 거래 실종, 또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경고,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키워드들 속에서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나왔었고, 어찌됐건 시장이 어느 정도는 고점 수준에 다다랐다는 신호를 계속 내다 보니까 꾸준하게 한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슈에 의해서 단기 급등을 했다가 또 일정 이슈가 나오면 단기 급락을 해서 거래가 안 되고, 이런 단기 파동만 계속 존재를 하는 시장이 2006년도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7월달, 8월달 굉장히 재건축 위주로 급락했었던 집값이 9월부터는 다시 단기 상승장으로 반전을 하면서 수도권 외곽 지역들의 상승세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대출 총량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면서 대출 중단 사태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또 거래가 실종되면서 고가 지역들이 급하게 팔려고 내놓으신 분들 때문에 단기 하락하면서, 또 중저가 경기도 외곽 지역들은 전세를 끼고서 매입할 수 있는 형태의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나 외곽 지역으로 이 수요자들이 밀려나가는 그런 장이 2006년도 하반기의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미국의 집값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집값 하락이 금융시장과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는 단어까지 스물스물 나오고 있었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2007년도 그리고 2008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매년 있었던 부동산 관련된 뉴스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꾸준하게 시청해 보시면서 도움을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